무언가를 새로 배우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옆 사람의 속도입니다. 같은 휴대전화 기능을 배우는데 누군가는 금세 익히고 나는 몇 번을 눌러도 헷갈립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다른 사람은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내 몸은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 그 순간 우리는 배우는 사람에서 비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보다 누구보다 뒤처졌는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의욕은 줄고 창피함은 커집니다. 하지만 늦게 익힌다는 사실이 곧 못 배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첫걸음은 속도를 재는 자를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남의 오늘과 내 시작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보다 한 칸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사람의 빠른 손놀림이나 능숙한 말투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내 출발점이 어디인지 조용히 확인해 보십시오. 배움은 경주가 아니라 삶의 폭을 조금씩 넓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번 늦으면 영영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친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형제는 재산을 더 모았고, 동료는 은퇴 뒤에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운동도 공부도 여행도 능숙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을 했나, 왜 이렇게 느린가 하는 자책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의 결과뿐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반복, 도움, 실패, 생활 조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완성된 장면과 내 진행 중인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정을 빼고 결과만 재고 있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비교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성취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이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다음 한 걸음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논어 하기 편에는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히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듣고 곧바로 완벽해지는 재주가 아닙니다. 배우고 다시 해보고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칙을 오늘의 삶에 옮기면 배움은 속도 경쟁보다 반복의 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보내는 법을 한 번에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메모를 보고 3번 해보면 됩니다. 걷기 자세가 금세 좋아지지 않아도 매일 10분씩 몸을 살피면 됩니다. 공자에 기록된 원칙은 꾸준한 익힘을 강조하지만 현대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원칙에서 한 가지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해보는 사람이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기준입니다. 천천히 익히는 사람에게 반복은 벌이 아니라 길입니다. 어제보다 덜 헤매고 지난번보다 한 번 덜 묻는다면 이미 익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숙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서툰 동작을 여러 번 견딘 뒤에 조용히 남습니다. 비교를 줄이려면 먼저 배움의 목표를 작게 나누어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우리는 곧바로 남의 완성과 마주칩니다. 영어를 잘해야지, 운동을 제대로 해야지, 컴퓨터를 능숙하게 써야지 하고 시작하면 현재 나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대신 오늘의 목표를 한 동작으로 줄여보십시오. 영어 문장 하나를 소리내어 읽기, 계단 한 층을 천천히 오르기,
사진 한 장을 가족에게 보내기처럼 말입니다. 작은 목표는 초라한 목표가 아닙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목표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길게 평가하지 말고 했는지 안 했지만 표시하십시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오늘 한번 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속도의 진전입니다. 남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삶은 이런 작은 차이로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은퇴 뒤 새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할 때 이 방식이 유용합니다. 큰 계획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작은 행동은 실제 생활을 움직입니다. 오늘 한 칸을 표시하면 내일 다시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논어 위정편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것도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두렵고 자녀나 후배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넘기거나 아는 척하다가 더 큰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배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범위를 나누어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능함의 고백이 아니라 정확함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현대적 적용은 분명합니다. 모르는 것을 감추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어디서 막혔는지 찾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비교는 체면을 지키려 하지만 배움은 질문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질문할 때는 막연히 다 모르겠다고 말하기보다 해본 과정과 막힌 지점을 함께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더 쉽게 도울 수 있고 나 역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정확한 질문은 여러 번의 눈치를 줄여줍니다. 배움이 느린 날에는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잘된 날보다 실패한 날을 더 크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제자리야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날짜와 한 일을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월요일에는 동영상 재생을 혼자 했다. 화요일에는 병원 예약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수요일에는 처음 보는 길을 지도 앱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적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기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적표가 아닙니다. 내 속도를 내가 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내 어제의 한 걸음과 오늘의 한 걸음을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림 속에서도 분명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기록을 훑어보며 작은 변화 하나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속도가 더뎌도 방향이 맞으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보다 빨라도 내게 필요 없는 길이라면 오래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은 방향까지 묻게 합니다. 가족 안에서 배우는 일은 더욱 민감합니다. 자녀에게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법을 물었는데 한숨을 쉬거나 같은 설명을 또 해야 하느냐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우리는 배우자의 느린 동작을 보며 답답해하고 대신 해버리기도 합니다. 논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런 장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재촉받기 싫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속도를 함부로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설명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 번만 천천히 보여줘 라고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직접 해보세요 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며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탁할 때는 상대가 바쁜지 먼저 묻고 한 번에 한 기능만 배우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작은 감사도 전하십시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의 체면을 지켜줄 때 배움은 가족 갈등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해야 자극을 받고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비교가 잠시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부끄러움과 포기로 이어진다면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화이부동 원칙은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배움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방법은 참고하되 그 사람과 같은 속도, 같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하루에 1시간을 걷는다면 나는 무릎 상태와 생활 형편에 맞게 2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책을 한 달에 4권 읽어도 나는 한 권을 천천히 읽고 한 문장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되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비교를 배움으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배울 점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저 방법 중 내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비교는 압박에서 자료로 바뀝니다. 배움에는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피곤한데도 남에게 뒤질까봐 억지로 계속하면 몸과 마음은 배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 돌봄, 경제 사정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계획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을 현대에 적용할 때도 이런 생활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힘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오늘 쉬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쉬는 이유를 살피고 다시 시작할 가장 작은 지점을 정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고 마음의 어려움이 오래가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내 속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조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는 일입니다. 며칠 멈췄다면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조정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시작 시간을 바꾸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멈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다시 시작할 여지가 남고 배움은 삶을 해치지 않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에 쓸 짧은 순서를 만들어 봅시다. 첫째, 마음속 말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판단을 멈추고 그대로 이름 붙입니다. 둘째, 비교 대상을 어제의 나로 바꿉니다. 어제보다 알게 된 것, 해본 것, 덜 두려워진 것을 하나 찾습니다. 셋째, 오늘 할 행동을 아주 작게 정합니다. 버튼 한번 눌러보기, 문장 한 줄 읽기, 10분 걷기처럼 끝이 보이는 행동이면 좋습니다. 넷째, 끝낸 뒤 한 줄을 남깁니다. 이 네 단계는 공자가 직접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 논어의 배움과 성찰 원칙을 오늘 생활에 맞게 풀어낸 실천입니다. 다음에는 이 작은 기준을 어떻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고 실패한 날에도 자신을 모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새로 배우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과 견주며 마음이 작아졌던 순간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어젯밤 작은 행동을 적어 두었어도
아침이 되면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인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교가 되살아났다고 해서 어제의 결심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익힌 습관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린 뒤 돌아오는 길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비교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정말 뒤처진 것인가? 아니면 잠시 남의 속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답을 서두르지 말고 어제 해낸 작은 행동을 떠올리십시오. 한번 눌러본 버튼, 읽은 한 문장, 걸었던 10분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배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있는 날입니다.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돌아온 자신을 알아봐 주십시오. 꾸준함을 의지에만 맡기면 피곤한 날마다 배움이 밀립니다. 그래서 시작을 부르는 신호를 하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 아침 식탁을 치운 뒤 휴대전화 기능 하나를 연습하거나 저녁약을 먹은 뒤 책 한 쪽을 읽는 식입니다. 시간만 정하기보다 장소와 물건까지 함께 묶으면 더 쉽습니다. 소파 옆에 공책을 두고 안경을 쓰면 첫 줄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직접 가르친 현대 습관법이 아니라 배우고 되풀이에 익힌다는 원칙을 생활에 맞게 풀어낸 방법입니다.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작을 덜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펼칠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아침 9시 식탁에서 사진 보내기 한 번. 이렇게 작고 분명하면 됩니다. 시작. 신호가 울렸을 때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정한 행동 하나만 끝내십시오. 배움은 결심의 크기보다 돌아오기 쉬운 자리에서 오래 이어집니다. 새로 배울 때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틀린 일이 아니라 틀린 자신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나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하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논어에는 어진 사람을 보면 본받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배움에 적용하면 실수는 자책의 증거가 아니라 수정할 지점을 알려주는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에서 잘못 누른 버튼이 있다면 화면을 천천히 읽기가 다음 연습입니다. 운동을 걸은 날이 있다면 저녁보다 오전이 맞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패 기록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지 한 줄씩만 적으십시오.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행동 하나만 고치십시오.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과정이 수양이라는 원칙은 완벽한 사람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를 놓아줍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안내 표지입니다. 비교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배우자는 같은 나이인데 기계를 잘 다루고 형제는 은퇴 뒤에도 활발히 일하며 친구는 새로운 자격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순간 축하보다 초조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성취를 내 부족함의 증거로 바꾸면 배움도 관계도 함께 지칩니다. 가족에게 당신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말하기보다 어, 나는 이 부분이 아직 낯설어.
한 번만 천천히 보여줘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재촉하거나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는 서의 원칙을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적용하면 속도를 존중하는 말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같은 결과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방법을 참고하되 각자의 조건과 리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성취를 재기 전에 관계를 지키는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존중은 배움을 느리게 하지 않고 오래 이어지게 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일을 내려놓은 뒤에는 다른 사람의 소득과 직함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명함을 내밀고 누군가는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배우는 일마저 돈이 되느냐, 남에게 인정받느냐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값은 수입과 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논어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살피고 말과 행동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에 옮기면 무엇을 배우든 내 삶과 관계를 더 정직하고 책임있게 만드는지 묻는 태도입니다. 손주와 대화하려고 새 기술을 익히는 일, 이웃에게 도움이 되려고 응급처치를 배우는 일, 자신의 몸을 돌보려고 천천히 운동하는 일도 충분히 값집니다. 어, 경제 문제는 개인의 수양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필요한 제도와 전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 가치를 남의 직함에 맡기지는 마십시오. 오늘 배우는 한 가지가 누구에게 어떤 신뢰를 남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이 당신의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배우다 보면 작은 막힘도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모임이나 훌륭한 선생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한 사람과 묻고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동네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걷고 서로 걸은 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휴대전화 기능 하나를 배운 뒤 다음에는 내가 아는 요리나 생활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가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공동체 관점은 강제보다 모범과 신뢰를 중시합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먼저 약속 시간을 지키고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묻고 상대가 더딜 때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깊다면 관계 노력만으로 견디지 말고 의료 상담 복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와 별개로 작은 배움의 관계는 하루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같이 10분만 해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쉽게 미룹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매일 1시간이라고 말하고 계속 지키지 못하면 배움보다 먼저 자기 불신이 쌓입니다. 논어에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약속을 자주 깨기보다 작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 버겁다면 3분으로 줄이십시오. 책 10쪽이 어렵다면 한쪽만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자랑할 분량이 아니라 내가 정한 행동과 실제 행동이 조금씩 맞아가는 경험입니다. 지키지 못한 날에는 약속을 없애지 말고 크기와 시간을 고치십시오. 꾸준함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기록이 아니라 빠진 뒤에도 다시 약속을 현실에 맞게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적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냈다면 나는 내 말을 지켰다고 조용히 확인하십시오. 그 문장이 자기 신뢰의 바닥이 됩니다. 배움의 기쁨을 큰 성과가 올 때까지 미루면 대부분의 날은 부족함으로 남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기쁘고 체중이 크게 줄어야 만족하며 기계를 능숙하게 다뤄야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시간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범한 날들입니다. 논어에는 소박한 음식과 생활 속에서도 의롭지 않은 부귀보다 배움과 즐거움을 택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한다면 남에게 보일 만한 성과가 없어도 작은 진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덜 망설였고 질문을 한 번 더 했고 설명서를 끝까지 읽었다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기쁨은 사치가 아니라 반복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기록에는 부족한 점만 쓰지 말고 기뻤던 순간도 한 줄 남겨보십시오. 혼자 사진을 보냈다. 무릎이 아파 쉬었지만 다시 걸었다. 모른다고 말했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소박한 진전을 인정하면 비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자신의 길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7일 동안 짧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배우고 싶은 일을 하나만 고릅니다. 둘째 날에는 그 일을 5분 안에 끝나는 행동으로 줄입니다. 셋째 날에는 언제 어디서 시작할지 정합니다. 넷째 날에는 막힌 지점을 한 줄로 적고 방법 하나를 바꿉니다. 다섯째 날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함께 해보자고 청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쉬어야 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살피고 필요하면 분량을 줄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남의 결과를 보지 말고 첫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매일 기록은 2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행동, 그리고 어제보다 달라진 점입니다. 빠뜨린 날이 있어도 처음부터 다시 셀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 한 칸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 순서는 논어의 원칙을 오늘 생활에 맞게 편집한 실천이지 공자가 직접 만든 과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7일 동안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속도를 관찰할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작은 기록이 쌓이면 막연한 열등감보다 실제 변화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습니까? 친구의 속도입니까? 자녀의 기대입니까? 세상이 정한 성공의 시간표입니까? 남의 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내 몸과 형편과 책임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배움과 성찰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성숙은 남보다 빨라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꾸준히 고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비교가 올라오면 내 단계를 떠올리십시오.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끝이 보이는 행동 하나를 하고 한 줄을 남기십시오. 흔들린 날에는 시작 신호로 돌아오고 실수한 날에는 고칠 지점 하나만 찾으십시오. 가까운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소박한 진전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의 행동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종이에 내일 아침 식탁에서 10분 읽기처럼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의 박수 없이도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향해 내 속도로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킬 인생의 품격입니다.